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문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많이 이제 좋아해 주시고 또 책도 관심 있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특히 지난주까지는 경익남을 이제 출간 기념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뭐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광석이 형 혼자 해주세요 뭐 이런 표현이 있길래 혼자 하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주제가 왜 내 삶만 팍팍한가, 그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체감과 다른 그 경제를 설명해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구두로만 설명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또 추석을 맞이하게 되니까 물가라는 측면에서 체감 물가와 진짜 물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선생님께서 체감하시는 물가 어느 정도 되세요? 몇 퍼센트 상승한다고 생각하세요? 30, 네, 40. 네. 제가 외부 강연 나가서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많이들 물가 상승률이 30%다, 40%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고물가죠. 그냥 숫자만으로 느껴지기에는 굉장히 고물가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저물가 시대라고 해요. 저물가 시대가 맞는가, 고물가 시대가 맞는가,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제도적으로 저물가 시대라고 하는데 나는 고물가라고 느껴지는데, 이렇게 된다면 체감 물가와 실제 물가가 차이가 있는 건데, 한번 그 개념들을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기본적으로 저물가 시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 그 강연에서, 기준금리 완전 해부하는 강연이 있죠. 그 강연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여건 하에 있다. 왜냐하면 물가와 금리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 보니 지금 저물가인데 금리를 올리면 더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저물가예요. 한국은행은 올해 2018년 물가 상승률이 1.6%가 될 거라고 이미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를 보면 1.6이 되기도 힘들어 보여요. 예. 물론 하반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가 2%예요. 2에서 2.5%. 그러면 지금 물가는 그 목표 물가도 달성하지 못하는 저물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물가 시대라는 거죠. 근데 내가 체감하는 물가는 30%, 40%. 왜 그럴까?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름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격은 제가 부동산 전망도 해드리겠지만, 부동산 매매 가격, 주택 매매 가격, 그리고 물건의 가격, 물가, 뭐 국제 유가, 그 주가, 주식의 가격, 모든 가격은 뭐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져요. 그런데 최근 우리가 맞이한 여름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무더웠죠. 그래서 농작물이 다 탔어요. 다 타들어갔대요.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맞죠? 수박도 공급이 부족했고 공급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늘 무더위가 끝나면 뭐가 찾아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이 찾아오죠. 추석 때 그 식료품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많이 늘어요. 그렇죠? 식료품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늘고, 식료품 공급, 특히 채소죠. 채소에 대한 공급은 엄청나게 줄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오르겠죠. 근데 특히 어떤 물가가 오르냐? 채소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채소 물가가. 그런데 올해 10월에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기온,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의 이상기온이 찾아오면 그때마다
한파든 아니면 무더위든 홍수든 가뭄이든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채소의 공급량에 변화가 생겨요. 그럼 자연스럽게 가격이 급등락하겠죠. 보세요. 부추 36.5%나 올랐어요. 양배추 34.5%, 당근, 무, 시금치. 자, 이런 품목들은 특히 주부 여러분들께서는 매일 체감하는 물가예요. 매일 마트에 가면 이렇게 올랐어? 예를 들어서 어제는 1,000원인데 오늘은 2,000원이고 내일은 3,000원이고 급등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물가는,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는 식탁에 자주 오르내리는 채소들의 물가, 채소들의 물가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식료품들, 특히 채소들의 물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고공행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쌀 때는 또 엄청나게 싸요. 비쌀 때는 엄청나게 비싸고 급등락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사실 2013년에 이 세상에 처음으로 하나의 신조어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 신조어가 바로 식탁 물가입니다. 당시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물가 연구할 때 식탁 물가 급등과 서민 경제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거 뭐 구글에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시다면 이제부터 이제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강연에 그런 것들을 제 블로그에 다 이제 옮겨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파일도 제가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 블로그에 오셔서 찾아보시면 그 파일을 제가 조금 더 친절하게 그런 자료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식탁 물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안정적인데 혹은 저물가인데 식탁 물가는 고공행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나 같은 충격이 있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더 큰 충격이 있음을 증명한 그런 연구 보고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왜 그러냐면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왜 제가 갑자기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 물가는 흔히 말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채소 물가, 식탁 물가예요. 제가 주장하는 건 식탁 물가죠. 근데 물가를 계산할 때는 결국은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평균적인 가격 변동인데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냐? 잘 보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60가지입니다. 460가지 품목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분을 계산한 게 뭐다? 소비자 물가예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추계하고 그걸로 상승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해요? 통계청에서 하죠. 매월 합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460가지의 평균적인 변동분을 계산할 텐데 예를 들면 A라는 품목, 그죠? B라는 품목, C라는 품목이 세 가지만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으로 나누면 평균이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지만은 않고요. A가 굉장히 중요한 소비지출 품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비지출 항목 중에 중요한 소비지출 품목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기름값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은 교통비, 대중교통 요금이 조금 더 가중치가 높겠죠. 어쨌든 우리나라 2천만 가구, 주로 이제 가계동향조사에서 약 2천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 대상들의 소비 지출을 보아요. 그럼 그 중에서 가중치가 달리 적용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료품 덩어리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가중치가 13.5%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품목에 대해서 가중치가 1도 있고 뭐 4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가중치의 합이 100이다. 그럼 100으로 나누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한 반에 세 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광석이가 있고, 광석이라는 사람이 있고, 뭐 대표적인 이름 뭐 민경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이름 뭐가 있을까요? 뭐 철수라는 사람이 있다. 한 반에 세 명이 있어요. 근데 각각이 뭐 100점 맞고 50점 맞고 뭐 0점 맞으면 평균 점수는 몇이에요? 평균은 경알못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립니다. 평균은 50점이겠죠. 150을 3으로 나누면. 근데 가중평균은 예를 들어서 가중치를 여기다가 둬요. 여기다 5를 둬요. 여기다가는 예를 들어서 1을 둬요. 만약에. 그러면 550을 뭐로 나눠요? 7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가중평균이에요. 경알못 여러분들 위해서 잠깐 친절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가중평균을 구하는 것이 이제 물가상승률인데, 식탁 물가에 해당하는 식료품에 해당하는 물가는 그 중에 일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안정적이에요. 식료품, 채소 부분이 아닌, 뭐 그렇다고 제가 물가가 안정됐으니 뭐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없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와 실제 물가 지수 간에 괴리가 있을 텐데 그 괴리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추계하는데 약 460가지의 품목을 가지고 평균치를 계산하는 건데, 평균적인 등락률을 계산하는 건데, 그게 1.6 정도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식료품 물가는 30%, 40% 오르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들이 460가지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특히 식료품이 그렇게 많은 가중치를 갖고 있지 않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세요. 다른 공산품들 보세요. 가격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죠.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적이다, 혹은 저물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식료품 물가가 급등락하는 것은 같은 식료품 물가가 급등락해도 모든 대중에게, 국민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설명할 때 많이 드는 그 지표가 바로 그 유명한 엥겔 지수입니다. 엥겔 지수. 물론 엥겔 계수라고도 표현하죠. 이것은 나의 소비 지출액 중에서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쓰는데 그 중에 식료품은 뭐 20만 원 쓴다, 30만 원 쓴다. 그 값이 엥겔 지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경제 상식이죠. 저소득층일수록 엥겔 지수가 높다.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저소득층 1분위 가구는 엥겔 계수가 20%. 근데 고소득층은 엥겔 계수가 11%다. 거의 2배 수준 차이 나죠. 다시 말하면 소득 계층에 따라서, 고소득층이냐 저소득층이냐에 따라서 고소득자라고 해서 쌀을 더 많이 사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소고기를 사 먹고 돼지고기를 사 먹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더 좋은 식료품을 구매할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식료품 소비 지출액에는 상대적으로 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전체 100만 원 소비 지출한다, 50만 원 소비 지출한다, 그 중에 절대적으로 식료품 소비 지출이 다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일념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소비 지출을 안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로 식료품, 나 먹고 사는 데만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고소득층은 어디다 돈을 쓰냐? 문화, 오락, 스포츠, 여가. 상대적으로 사치제적 품목에 대한 소비 지출액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여기는 20만 원 소비 지출하고 여기는 100만 원 소비 지출을 하더라도 이것은 비중은 별로 안 된다는 거죠. 고소득층의 소비 지출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식료품 물가가 급등락하면 같은 영향이 아니라 저소득층에게만 집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쌀도 아껴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소도
아껴서 산다는 거죠. 아껴서. 근데 고소득층은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얼마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식료품 소비 지출액의 변동을 안 줘요. 올랐나 보다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저소득층은 그게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니까 채소를 아껴서 구매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해서라면 더 고차원적인 지표 개발이 필요할 텐데요. 좀 마무리를 지어보자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흐름과 내가 체감하는 물가지수는 차이가 있다. 특히 식료품 물가, 그 중에서도 채소 물가가 급등락한다. 그런데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그게 큰 영향이 없지만 저소득층에게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단기적인 혹은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텐데요. 한파가 매년 오잖아요. 올해만 오고 내년엔 안 오고 그게 아니잖아요. 더위 매년 오잖아요. 홍수, 가뭄 매년 옵니다. 상시적으로 이 공급량의 변동이 있다는 것을 미리미리 파악하고 그때그때 이미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절적으로 과일이 급등할 때, 과일 가격이 급등할 때 외국으로부터 긴급 수입을 하는 거죠. 오렌지 같은 걸 수입하는 거죠. 그래서 뭐 수박이 비싸니 메론을 드세요. 뭐 이렇게 그런 종류의 공급 대책들을 더 체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가동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기적 대책 혹은 장기적 대책으로는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체감 지표를 또 역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식탁 물가 지수라고 볼 수 있죠. 혹은 채소 물가 지수, 뭐 신선식품 물가 지수 이런 여러 가지 지수들이 이미 많이 개발되긴 했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만으로는 올바른 물가 정책, 올바른 식료품 대책들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체감 지표를 더 상세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세분화된 식료품 대책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의 물가 대책을 타겟으로 할 때는 그런 지표를 이용해서 적정한 합리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체감과 다른 경제 그 중에서 특히 물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아마도 이번 시간을 계기로 해서 왜 거시경제 지표와 내가 체감하는 나의 지표가 차이가 있을지를 조금 물가를 통해서라도 상세하게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2018년 하반기 경제의 모습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전세 공급이 충분한 수준까지는 안 온 거예요. 2018년 하반기에는 역시 이런 트럼프발 무역 전쟁과 그것으로 인한 후폭풍, 우리나라의 수출품도 관세 장벽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남북 경협이 더 확산되고 그럴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냐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가 굉장히 다 어둡다, 불확실하다. 좀 더 채비하고 준비를 해야만 기업도, 정부도, 우리 가게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겠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미래에는 어떤 기대와 어떤 걱정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우리는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2018년 하반기가 좀 보이십니까? 네, 많이 보여지지 않으세요?